나는 대학 시절을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월세는 저렴했지만 그만큼 아파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오래된 배관, 그리고 군데군데 금이 간 벽지. 처음 입주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곳을 다시 보게 되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벽 너머에서 나는 듯한 낮고 우울한 신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이웃의 TV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려 했지만 소리는 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벽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루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시간은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뿐 아니라 습한 곰팡이 냄새까지 났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을 찾았다. 침대 헤드보드 뒤쪽 벽이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천천히 벽지를 손으로 떼어냈다. 벽 안쪽에는 좁고 길게 난 틈이 있었고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틈은 이상하게도 사람 손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틈은 어떤 작은 공간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짧은 고민 끝에 나는 조그만 카메라를 벽 틈에 밀어 넣어보기로 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트북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작은 방이었다. 고철과 쓰레기가 가득한 좁은 공간, 그리고 그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와 앙상한 팔다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순간적인 충격과 공포의 화면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이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곳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가 나올 수 있다면 지하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내게 올 수도 있었다. 결국 이 상황을 이웃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옆집에 사는 친절한 아저씨가 내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이 아파트는 몇 년 전에 불이 났는데 그때 실종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이상한 소리와 냄새는 계속됐고 나의 잠은 점점 얕아졌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나서던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관리인을 만났다. 그는 내가 떠나는 이유를 물었고 나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관리인은 나를 조용히 보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걸 봤구먼. 다들 모른 척하려 했는데 이제 와서 떠나는구먼. 이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그 아파트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 벽 한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마치 그날의 기억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대학생 영민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할머니 집에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의 집은 작은 산맥에 둘러싸인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한옥이라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이었다. 영민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오곤 했기에 집의 구조와 묘한 냄새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방학 동안 할머니를 도우며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항상 일찍 잠드셨고 짧은 여름밤을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영민은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낮은 웃음소리. 그녀는 이 소리가 외부에서 나는 것인지 집안에서 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는 곧바로 영미의 방 앞에서 멈췄다. 담대한 호기심에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어두운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 치부하고 다시 잠들려 했으나 같은 밤에 3번이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다음 날 영미는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항상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 속에 감춰진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영미는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그날은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강한 그녀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점점 더 그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우물이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곳에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영미는 낮에 몰래 우물 쪽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물로 향했다. 우물은 예상외로 깊고 안쪽에는 검은 물이 고여 있었다. 특이하게도 오래된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맑았다. 그녀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영미는 다시 한번 그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겁에 질린 영미는 방 안에 있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확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문이 닫힌 틈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할머니께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쉬시며
오래전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던 한 소년이 실종됐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오래된 우물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종종 그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었다. 영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머니의 집에서의 여름방학은 그렇게 점점 더 기이한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마치 우물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후 영미는 할머니 집의 뒷마당 우물 주변을 피해 다녔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여름이 끝나고 마지막 밤이 다가왔을 때 다시 잊을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영미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섰고 그 순간 시계도 멈추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작은 소년의 노랫소리만이 들려왔다. 영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집 안쪽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오래전 잊혀졌던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여름은 끝이 났고 영미는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밤의 경험은 평생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것은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그 중 하나로 매우 길고 자세하게 작성된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민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짙은 안개가 덮인 캠퍼스를 지나야 했고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민수는 가로등도 희미한 길을 따라 걸으며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길은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로 예전에는 이 길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많았다. 이야기에 따르면 몇십 년 전 그 학교의 여학생 한 명이 그 길에서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녀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소문을 들었지만 원래 귀신을 믿지 않는 성격이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그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바람도 없는데 나뭇가지들이 으스스하게 흔들렸다. 민수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지금 이 분위기를 떨치려고 가속도를 붙였지만 그럴수록 주위의 기운은 더욱 기묘해졌다. 그러다 문득 그의 뒤에서 여자애의 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민수는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안개와 어스름이 그저 그의 시야를 막아설 뿐이었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대는 것을 느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등을 따라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고 애절한 소리였다. 두려움에 휩싸여 민수는 달리기 시작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뛰었다. 그러다 잠시 멈췄을 때 그의 등 뒤로 차갑고 얕은 숨결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민수는 공포에 차서 뒷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만해 제발 이라고 외쳤다.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소리도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마저 사라져버렸다. 민수는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숨을 헐떡이며 도저히 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직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안심한 민수는 천천히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거의 다 달았을 때 문득 그의 발에 무엇이 걸리며 낡은 앨범 한 권이 떨어져 나왔다. 앨범을 주워들어 보니 그 겉에는 이름도 없이 붉은 물감이 흘러내린 자국만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앨범을 열었다. 앨범 속에는 오랜 시간 가슴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이야기라도 숨길 수 있을 법한 얼굴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놀랍게도 그 속에 어떤 여학생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얇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무언가 슬픔이 가득 찬 듯한 눈빛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 아래 적혀있는 글귀였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민수는 그의 등골을 관통하는 차가운 전율을 느끼며 서둘러 앨범을 덮고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앨범이 그 길 어디에선가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길을 지나는 것을 피했고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밤길을 걸을 때면 그 여학생의 사진 속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가 남긴 이야기와 함께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오솔길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